좋아 전자랜드 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4대 그룹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 4대 그룹이 함께해준 덕분에 양국이 단순한 동맹 관계를 넘어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해주는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가 6개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17,000가구 가운데 6천여 가구는 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증권사들의 주가가 회복되면서 액면가를 넘기는 종목이 늘고 있습니다. 증시 호황에도 소외됐던 증권주들이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르면 다가오는 추석 이전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또다시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 현재 예상하기로는 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7천억 원, 30만 원씩 지급할 경우 15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 들어갈 곳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손실 지금 3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조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죠. 네, 이를 놓고 이 손실보상금이 먼저다, 재난지원금이 먼저다 여야가 다투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또 중요해졌습니다. 올해 세수가 17조 원 정도 늘어나긴 하지만 이미 이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면서 9조 9천억 원어치 국채를 찍었고 결국 정부의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예, 어쩌면 여름 휴가비가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벌써부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9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커진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정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반기엔 괜찮아질 거라고 분석합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5월 소비자 물가 오름폭 확대 역시 기저효과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으니 경기 부양을 우선하자는 겁니다. 당청이 준비하는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한 밑자락을 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돈을 더 풀 때라는 신호를 보냈고 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2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리한 확장 재정이 경기 과열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와 비교하면 거꾸로 횡보입니다. 경기 회복 흐름과 인플레이션 조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브라질은 이미 금리를 인상했고 미국도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언급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추가적인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재정 확대를 통한 지원의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도 부채를 줄여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브리핑을 갖고 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향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지구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하는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라며 지구계획 변경이 있더라도 사전 청약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정부가 밝힌 용적률 상향 계획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의 지구 계획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주택 17,000가구를 공급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2배에 달하는 일자리 공간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홍헌표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30만 가구 공급 대책인 3기 신도시의 공급 시계가 움직였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의 지구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지구계획 확정은 신도시의 주택과 학교, 교통 등 각종 이용계획이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인천 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17,000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금년 7월부터는 1,100호를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에 공급하게 됩니다. 17,000가구 중 절반은 공공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 나머지는 민간 아파트로 공급합니다. 다음 달에는 인천 계양을 포함해 중소규모 공급 지역인 남양주 진접과 성남 복정, 의왕 청계 등에서 사전 청약을 실시하고 이들 단지는 2023년 본 청약도 진행합니다. 인천 계양에는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에 2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도 만들어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신도시 조성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SBRT를 신설해 주변 철도 노선과 연결하고 인근 도로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사는 다음 달,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오는 10월 지구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의 사전 청약을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또 올해 말까지 총 24만 가구의 수도권 주택 공급 지구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다 팔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집값은 잡히지 않고 이 고가 1주택자들의 부담과 저항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34평형 공시 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간 2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배나 올랐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이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은 2배 오른 반면 보유세는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세금이 400만 원 넘게 늘어난 건데 웬만한 직장인 한 달치 월급 이상이 세금으로 더 나가는 셈입니다. 제가 2016년에 이사를 왔는데 세금이 3배 훨씬 넘게 올랐어요. 몇백만 원 올랐죠.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이 더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1주택자가 죄인가요? 집값이 올랐으면 뭐예요? 이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양도세로 다 막아놓고 이사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세금을 몇백만 원씩 때리는 게.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은 해마다 약 1.5배씩 보유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세금이 20%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높였지만 평균 감면액은 18만 원으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1.5배씩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놓고 보면 부담이 1주택자도 좀 과중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보유세에 대한 부담률 자체를 높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거래세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얼마만큼 완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징벌적 세금에 1주택자들의 저항이 커지자 대선 전국을 앞둔 여당은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내부 의견 조율에도 실패하면서 부동산 정책 역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네,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집값,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세 대상이 이제 6월에 정해지니까 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내는 큰 폭의 손실보다는 나눠서 오래 내더라도 작은 폭의 비용 지출을 선택하게 됩니다. 딱 지금이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은 오히려 이제 팔지 않고 대기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전월세 매물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임대주택 등록제도 같은 경우 정부가 지금 당정이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까지 뭐 한 13만 가구 정도가 이제 매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에 대해서 연구원님은 좀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는 좋지 않을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시장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은 지금 현재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가 된 상태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주택을 매도했을 때 이 주택들을 실거주 수요가 매입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임대시장의 매물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이 제도가 실제로 이제 폐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게 지금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분들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시간을 두고 어느 쪽에 있는 방향성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직 뭔가 확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정부 여당이 이제 처음에는 규제를 좀 과감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LTV도 뭐 90%까지 허용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랬다가 결국에는 대부분 좀 용두사미로 끝이 났습니다. 뭐 아주 이제 소폭의 완화에 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갈팡질팡, 갈짓자 행보 왜 이런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이 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매우 단계가 간단합니다. 우선 다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게 대출 규제죠. 그리고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어렵게 합니다. 이게 보유세 증가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세게 적용함으로써 공공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득을 환수한다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이 세 카테고리 중에서 한 군데라도 완화가 크게 이루어진다면은 애초에 목적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부터 대선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이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 때처럼 시장을 반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개발 계획들이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서울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망 확충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인프라와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 봤을 때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마스크 야외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음 달이 되더라도 접종률이 확연히 높아지는 게 아닌데다 접종률이 높아도 변이 바이러스 탓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해외 사례 역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백신을 맞는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 해도 당분간 조금 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이나. 지금 아직 뭐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불안해가지고 벗겠어요. 백신 맞아도 뭐 걸리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뭐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마스크를 벗고 싶지만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아직은 많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고 2주가 지나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접종률 자체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벗었던 해외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신 1차 접종률은 61%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완전 접종자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권고했을 당시 접종률도 46%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OECD 38개 나라 가운데 아직까지 접종률이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정부가 계획한 상반기 내 1,400만 명이 모두 백신 1차 접종을 끝내도 우리나라 접종률은 2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놓고 CDC가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있어 갑론을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57%로 높은 영국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하루 확진자가 4,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변수가 많습니다.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7월 1일부터 당장 완화시키는 것은 조금 한 보름 정도 위험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변이가 소위 도미넌트한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쇠잔 속도를 내서 막아야죠. 정부는 백신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에 이르는 10월 이후부터 대폭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방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 조치 완화도 필요하지만 아직 대유행 시기인 만큼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대 그룹 경영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4대 그룹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4대 그룹 경영진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지난번 광주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미국이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는 4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며 백신과 반도체, 배터리까지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으로 넓히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인들 역시 방미 성과를 축하하며 한미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방미 성과 많이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장문의 신 덕분에 미국하고 사업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 등과 별도 오찬을 가진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역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기업인들을 직접 지목해 소개한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꼽기도 했습니다. 순방 기간 경제 일정 전체를 동행한 최태원 회장에도 큰 힘이 됐다면서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된다며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얼마 전 한화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두 곳의 주가가 액면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액면가 미달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단 두 곳만 남았는데 이들도 액면가 회복을 코앞에 두고 있어 만년 저평가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주가가 10년 만에 액면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저가주 이미지를 벗겠다며 액면 병합으로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높였지만 주가는 3주일도 안 돼 액면가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 세종텔레콤과 경영권 분쟁 논란으로 출렁였지만 액면가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안타증권 역시 동양 사태 등으로 주가가 추락한 이후 지난 2015년과 18년 잠깐 액면가를 상회한 것 외에 횡보 흐름을 보이다 최근 액면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증시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입니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1분기 순이익 1,11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비 1,557%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증시 거래가 폭증하니까 이익 증가율은 중소형사들이 더 높았죠. 또 이들 두 증권사의 PER이 증권사 평균 6배 수준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PBR은 0.4배에 불과해 저평가됐다는 분석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플레와 테이퍼링 우려 등에 따른 증시 조정으로 거래 대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의 자체 투자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투자증권은 과거 ELS 사태 등으로 실적과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지난 4월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와 토스투자가 부각돼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KTB투자증권도 자회사 KTB네트워크를 통해 투자한 토스의 몸값이 주목을 받으면서 액면가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증권사가 장기자산 투자나 IB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LH 땅 투기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중간 결과가 방금 전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강미선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3개월간의 수사 끝에 908억 원의 부동산 투기 수익을 몰수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총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 총 3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 행위는 다양했는데요. 전직 차관부터 기관장, 실무 직원들까지 약 400여 명의 주요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된 사례들 주로 어떤 게 눈에 띕니까? 네,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지구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 3명이 구속됐는데요. 정부는 토지 5천여 평, 103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또 전북 완주 공공주택 사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 토지 400평을 매입한 LH 직원도 구속됐습니다. 지하철 역사 예정지 정보를 활용해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전 강원 양구군수,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도 구속됐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을 구속했는데요. 필지를 헐값에 산 뒤 다단계 방식을 판매해 3,700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이 중간 수사 결과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희망 디딤돌 센터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소중한 기부금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말 기준 국내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0.62%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실채권은 13조 8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천억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줄어든 것은 저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19일 이후에 남는 물량은 모두 60세 이상에게 배정됩니다. 당국은 19일 이후에도 백신이 남아서 방문 예약이나 전화 예약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르신만 가능한 쪽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얀센 백신의 경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60세 이상도 접종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과 개인 고객 택배비에 이어 편의점 택배 가격도 인상됩니다. CU는 오는 15일부터 2,600원이었던 최저 택배비를 2,9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편의점 자체 배송 차량을 이용한 택배 최저 비용은 1,600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GS25도 다음 주 택배비 인상폭과 시점을 공지할 예정인 가운데 자체 택배를 제외한 택배 비용 인상폭은 CU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줍니다. 현대차는 노조와 협의를 통해 백신을 접종한 직원이 접종 당일과 다음 날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달 1일부터 백신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내 다른 계열사도 백신 휴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막판에 좀 힘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이슈가 있는 업종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또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 주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좀 탄력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대우건설이 인수합병 이슈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우건설 매각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오늘 대우건설은 전거래일보다 6.23% 오른 8,8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장중에는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이렇게 대우건설이 매각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사 전반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건설업종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이 건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약이나 분양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5월의 건설기업 경기실사 지수가 전월보다 9.1포인트 상승한 106.3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의 기준선이 100인데요. 100에 못 미치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 이런 의미고요. 100을 넘어서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번 달에 지금 9포인트가 올라서 106.3포인트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번 달 들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건설업종 주가 전반이 상승을 했고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업종이 2.22% 올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우건설의 경우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함께 나오면서 강세를 보인 겁니다. 뭐 건설 업종 지금 인프라 관련 투자들이
시장들이 더 활발해지면서 계속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대우건설 어떤 기업인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우건설 뭐 아파트 브랜드들마다 다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대우건설은 어떤 브랜드를 쓰나요? 예전에 광고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김남주 씨나 김태희 씨 등 유명 여배우들이 나오는 광고였는데요. 네. 이 마지막에 CM처럼 부르지요 하는 그 브랜드가 바로 예. 대우건설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대우건설은 이런 주택 사업에 강한 건설사로 꼽힙니다. 대우건설 매출은 국내 주택 사업이 60%를 차지합니다. 예. 업계에서는 올해도 주택 공급 1위를 전망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1위를 하게 되면 대우건설이 3년 연속 정상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인수 이야기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수 작업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현재 대우건설 대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위해서 공개 경쟁 입찰에 착수했습니다. 예. KDB 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의 지분 50.75%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보유분의 매각가는 2조 원 안팎에 달합니다. 이 매각 주관사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선정됐습니다. KDB 인베스트먼트는 인수 후보 기업들에게 6월 말까지 구속력 있는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수 사업과 관련해서 찔러보지 말고 확실한 기업들만 오퍼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어떤 의미인지 딱 와닿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지금 인수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죠. 이 업계에 따르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거나 인수 의사를 밝힌 참여자로는 중흥건설과 DS네트워크스,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IPM 컨소시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최대 규모 국부 펀드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투자청이나 중국 건설사인 중국공정총공사 등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6월 말까지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또 나와 있고 4-5곳이 지금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매각 작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실 KDB 인베스트먼트는 2017년에도 매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호반건설에서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했지만요. 갑작스럽게 인수를 철회하면서 매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KDB 인베스트먼트는 이번에는 인수 거래 완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지금 이번 인수에 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주가만 보면 투자자분들은 뭐 이번 인수 합병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 계신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증권사의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메리츠증권 리포트는요. 신규 분양이 올해 3만 호에서 3만 5천 호까지 확대될 것이고 대형 건설업체 중에서는 분양 물량 증가 규모가 독보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작년 2조 1천억 원 규모로 수주한 나이지리아 가스 플랜트 사업에서도 이 과거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이게 한번 진행이 되다가 또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려할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매각 지금 진행 상황이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주가 흐름을 지켜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증권가는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대우건설이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에 좀 주목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말까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또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또 대우건설 주가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이렇게 증시를 보면 또 매기가 쏠리는 부분은 많이 쏠렸던 것 같은데 다음 종목 어떤 종목 해주실지 좀 예상은 되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장에는 해외여행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항공주가 날아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20% 넘게 오른 티웨이 항공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티웨이 항공은 전거래일보다 21.3% 오른 4,01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역시 전거래일보다 7.59% 오른 1,56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티웨이 항공 이렇게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저비용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거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한 5%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이 다 좋았던 것 같거든요.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항공사 업종 전체로는 전거래일보다 6.26% 올랐고요. 예. 세부 종목으로는 진에어가 6.94%, 대한항공이 6.15%, 제주항공이 7.43% 등 모두 5%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항공 업종이 상승한다.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본격적으로 빨라진다. 이런 기대감이 또 같이 겹친 걸로 또 풀이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사실 얀센 백신도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됐고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도 여기에 또 영향을 받았다고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제 지인들도 하나둘씩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고령자나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백신 접종이 점차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입니다. 지난 1일 0시부터는 전 국민이 함께 수강 신청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얀센 백신 예약이 진행됐습니다. 예. 18시간 만에 90만 명 가량이 몰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30세 미만 화이자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오는 7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방침을 내렸고요. 이처럼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늘고 또 정부 인센티브로 자가격리 부담감이 줄어들다 보니 이 항공업계도 다시 비행기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기 전에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역시 해외여행이죠. 그렇죠. 네.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항공업계도 준비를 또 탄탄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주항공은요, 인천과 사이판 노선의 정기편 운항을 8일부터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에 사이판으로 노선을 재개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티웨이와 에어서울은 인천에서 괌 노선 운항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이판과 괌 같은 휴양지를 중심으로 또 운항이 또 재개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티웨이 항공이 유독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증권가는 그나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티웨이 항공이 가장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항공주 주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선반영되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예. 이 증권가는 이런 점에서 항공주 주가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인데요. 그나마 이 티웨이 항공이 다른 항공주들에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오늘처럼 좀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항공주들이 고평가되어 수 있다는 점을 또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는 되고 있지만요. 아직 항공사업이 다 회복된 것이 아니고 또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회복이 전부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의 주가 흐름에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점도 생각하시고 항공주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백신 접종 속도가 본격적으로 빨라지면서 하반기 여행과 또 소비에 대한 기대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도 이런 흐름에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만큼 대응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혁신 유망 벤처기업을 돌아보는 벤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하죠. 이를 위해서는 이 제품의 결함을 잘 발견해내는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결함 검사 장비인 X선 디텍터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는 뷰웍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차 동력 장치로 사용되는 원통용 배터리가 검사 장비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X선을 쏘아 제품 내부를 들여다보는 건데 구성물이 고르게 분포됐는지 결함은 없는지 등을 검사합니다. 이처럼 제품을 분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원형 그대로 제품의 내부를 검사하는 것을 비파괴 검사라 부릅니다. 비파괴 검사는 최근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과 각국의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힘입어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산업용 비파괴 검사 장비 시장은 지난해 8조 4천억 원에서 2025년까지 11조 7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독일 등 유럽의 전문 업체들이 기술을 주도해왔지만 최근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용 비파괴 검사 장비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나선 것은 휴대용 X선 디텍터입니다. X선 디텍터는 피사체를 통과한 X선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장치인데 기존 고정식 장비와 달리 휴대용 장비는 이동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동이 간편한 만큼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뷰웍스가 2년 전 출시한 휴대용 X선 디텍터는 환경이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고장 없이 작동이 가능해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용 시장은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온습도도 일정하고 사람들이 이것도 조심스럽게 다루는데요. 산업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도 쓰고 그리고 이 일반 건물에 막 들고 다니면서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잘 망가져요. 기술적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디텍터가 이렇게 튼튼하고 그리고 뭐 나쁜 조건에서도 잘 작동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신성장 산업의 리딩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뷰웍스의 글로벌 공략에 도움이 됩니다. 우수한 기업들과 협업 기회가 많은 데다 이 같은 성과들이 모여 해외 시장 공략의 레퍼런스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그리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검사는 한국이 굉장히 좋은 이 산업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핫한 품목들이죠. 예, 그런 쪽에 회사 내 리소스를 이쪽으로 많이 돌려서 지금 산업용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뷰웍스가 지난해 대규모 신규 투자와 올해 휴대용 X선 디텍터 신제품 출시 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했던 의료용 디텍터 부분은 올해 기저 효과로 인해 점진적 수요 둔화가 점쳐지고 있어 이 같은 성장세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오전 3시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이 베이지북은 12명의 통화정책 위원들이 현재의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FOMC 전문가들은 소비 중심의 경기 낙관론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난해 발표됐던 FOMC 의사록에서 일부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 관련 언급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죠. 그리고 지난 의사록 공개 이후 이 테이퍼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위원들이 나왔던 만큼 월가에서는 이번에 발표될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추가 언급이 다른 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왔을지 그 여부는 살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달 여는 총재 4명의 공개 토론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그리고 새롭게 매파로 합류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발언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 현재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공개 발언은 두 사람뿐이었지만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이 생각에 힘을 싣는 인사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개 토론 역시 FOMC 의사록 발표와 동시간인 우리 시간 새벽 3시에 진행이 되는 만큼 다른 연준 위원들의 기조에도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 이 경제 이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사면에 대해서 뭐 고충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의중이 좀 더 사면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중이 바뀐 걸로 보입니다. 내일 또 국무총리와 경제 5단체장의 이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또 오고 갈지 관심 깊게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